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10월 3일 오늘은 하늘문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서 우리나라의 생일인 거죠. 여러분은 우리 자신인 한국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국전쟁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 경제성장을 이루고 손가락 하나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을 배달받을 수 있는 빨리빨리의 나라, K-팝, 웹툰 등 문화적으로도 한류를 일으키며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예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던 한국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고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개천절을 맞아 한국인과 한국, 우리 정체성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사와 동아시아 전문가시죠. 윤명철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명철입니다. 한국인의 존재에 대해 연구하고 글로 적어내신 분이시죠. 책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인 홍대선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라면이라든가 뭐 김치라든가 특히 요새 뭐 술도 뭐 소주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좀 한류가 옛날과 다르게 좀 많이 퍼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성화봉송 할 때 BTS에 누가 참여를 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다른 나라가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자국민의 입장에서 뭐 어떤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또 어떤 사람들을 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렇고 그 나라한테 맞는 그렇게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도 예쁘고 이제 맛도 그에 맞게 맞추고 또 건강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문화, 좋은 음식, 좋은 거 자꾸 홍보하고 우리나라 사람 머리도 좋잖아요. 좀 협력하고 서로 진짜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 진짜 잘 나갈 텐데. 중국이 뭐 김치 문화를 자기들 걸로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이제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거를 침범한다고 생각하면 내 거를 잘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게 제일 맛있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위생적이면 그냥 우리나라 걸 당연히 찾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명품이 뭐 중국 애들이 카피한다고 해서 막 그거를 엄청나게 그 견제한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본인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걸 잘하면 지켜지는 거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윤 교수님께서는 윤명철의 한국인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고요. 홍대선 작가님은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의 저자이신데요.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먼저 윤 교수님부터 네. 한국인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시겠는지요? 한국인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한민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사실 국가 민족은 꼭 같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우리는 한국과 민족이라는 것이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식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제가 식구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의식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굉장히 단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워낙 자의식이 강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민족이 생성된 과정도 그렇고 생태 환경도 그렇고 다른 집단보다 매우 자의식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너무 자의식이 강해서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단결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죠. 그게 우리 네. 민족입니다. 한국인은 한민족이다. 네. 홍 작가님께서는요. 저는 책에서 한국인을 숭고한 속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한 민족이 그 민족성과 왜 이러한 기질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려면 이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민족의 전쟁법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척박한 한반도에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속물성을 얻게 됐다고 생각하고,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전쟁, 외적의 침공, 그다음에 이제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이타성, 숭고함이 결합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숭고한 속물이다 라고 저는 그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상당히 또 상반되는 의미로 숭고한 속물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윤 교수께서는 한국 고대사 역사학자이시고 지금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인 사마르칸트 대학에 계시는데 교수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된 연유도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역사학자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전개하면서 주로 동아시아 전체 관점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라시아 전적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 풍토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동안도 논리를 그렇게 전개해왔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택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사마르칸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홍익인간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홍익인간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원형이 어디 있을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 공간적으로는 지금 중앙아시아 오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전개했던 신문명론, 제 용어로 말하는 non-civilization, 비문명론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것을 실증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갔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그렇고 가능하면 세계의 새로운 문명의 모델도 거기서 찾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고조선, 즉 원조선에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네. 거죠. 교수님 궁금해서요. 사마르칸트와 우리 한민족은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는 우리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민족이 형성되는 데는 제 이론에 따르면 8개 플러스 알파이기를 통해서 왔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서북만주를 통해서 온 초유목문화계통이거든요. 가장 많은 게. 그랬을 경우에 직접 사마르칸트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중앙아시아 전체지만.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그런 것들을 찾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 학계에서는 전폭적으로 수용을 못하겠지만은 저는 고구려 이전부터도 교류가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특히 7세기 중반쯤 가게 되면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 바로 거기는 아프로시아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 아주 오래된 도시 하나죠. 거기 가게 되면은 현재까지로서는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을 하는데 네. 그 고구려 사신도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교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초원 문화라든가 사막 문화랑 연관성이 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자 입장에서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대선 작가께서는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한국인의 특징, 또 광복, 한국 전쟁 이후 50여 년 만에 한국인이 경제 문화적으로 꽃을 피웠냐의 책과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데 한국인 자체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주제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인데, 저는 한국인은 절반 정도는 서양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고 있고, 지금 저도 바지에 셔츠를 입고 있는데, 서양의 옷이죠. 우리가 각자 개개인을 독립된 개인이고, 우리가 독립된 주체성을 갖고 있고, 침해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정치 권력을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당연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양 근대 철학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발명해줘서 우리에게 선물해준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반 정도는 서양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구체적으로는 저는 한국인을 서양화된 조선인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를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조선 왕조 이전에 우리의 지리적 조건,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 아까 말씀드린 또 어떻게 싸워서 살아남아왔는지 지정학적 조건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기질이 형성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만약에 우리가 19세기까지를 전근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19세기까지의 전근대와 그다음에 20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서양을 합쳐야지 한국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은 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통시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안 만드는 게 없어? 손톱깎이, 이쑤시개, 면봉부터 전투기까지 만든단 말이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제조업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너무 무뚝뚝하고요. 너무 무례한데 어떨 때는 너무 친절해요. 그 맥락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 거야? 무례한 거야? 무뚝뚝한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당장. 그래서 한국인이란 무엇인가를 근원적으로 고찰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책이 한국인의 탄생이고요. 그렇군요. 네. 뭐 나름대로는 혼자 뭐 얼마나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고생을 해서 책 한 권을 뭐 어떻게 썼습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은 누구인가? 그것이 궁금한 거 상당히 좀 더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데 윤 교수님 오늘이 이제 개천절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뿌리를 당군 신화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처음 내려온 땅. 지금도 고조선이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앞에 콩 작가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개천절이거든요. 네. 개천절의 코드는 세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단군, 고조선, 그리고 홍익인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동시대적 사고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한국인이라 보고 있지만 우리를 형성한 것은 그 이전 시대거든요. 그 전근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전근대는 조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 긴 기간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긴 기간들은 한 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 국가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들을 합치게 되면 꽤 많은 기간 동안은 우리는 조선 이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는 조금 전에 생물학적 정체성과 연관된 얘기를 했는데 생물학적 정체성은 단순하게 현대라든가 근대 문제가 아니라 네. 출발 때부터 보는 것이 옳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정학적 조건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대 한국인을 규정하는 것은 보통 고려 이후에 1000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일 뿐만 아니라 반도사관으로 귀착이 되고요. 아하. 그런데 과거를 역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의 중만주 남쪽은 우리의 직접 역사 영역이고요. 예. 뿐만이 아니라 해양도 매우 활발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다만 그것이 1000년 전부터 한반도에 고착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 공간의 무대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 심지어는 사회체제라든가 전쟁 방식도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옳다고 보는 겁니다. 예. 고조선하면 당군신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당군신화 내용을 보면 호랑이와 곰이 등장을 합니다. 네. 우리 신화에 이렇게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는 배경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단군 신화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신화를 거짓의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한편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데 신화는 엄격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실제 있었거나 있었다고 믿어지는 사건을 그냥 설화치 형식을 빌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군은 실제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실제했죠. 사료를 놓고 보거나 고고학적 유물을 보거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실제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는 언어를 통해서 나중에 문자로 고착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구의 것으로 보이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단군신화 또는 개천절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그 집단의 논리와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한 한국의 지성계가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곰과 호랑이를 질문하셨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곰과 호랑이 그러면 토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곰족, 호랑이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역사상을 좀 잘 모르는 소치인데다가 토테미즘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의 초창기를 물론 구석기,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올려보는 경향이 있지만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면은 신석기 시대 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한반도와 남만주일 때는
하나의 역사권 또는 생활권이라고 봐요. 네.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시작된 것은 흔히 말하는 농경 문화거든요. 신석기 일반이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 곰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모신 농경 문화권에서의 중요한 그 상징물일 수가 있어요. 아, 농경 문화의 상징이다. 그렇죠. 농경 문화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환웅 같은 경우는 천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주로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초원 유목문화권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곰이라는 거는요. 초기에는 아마도 생물학적인 의미의 벼일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곰 그대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니까 용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곰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감, 검, 곰, 금, 개마, 개마. 이런 식으로 언어학적으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알타이어 중에서 특히 퉁구서가 신을 뜻하는 감개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주에 있는 퉁구스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몽골의 계통도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예. 제가 알타이 지역에서 확인하게 봤는데 역시 알타이계의 무당들도 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곰, 감, 곰, 고마, 개마 등등은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를테면 고구려도 고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 환웅이 내려온 것은 어딘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 그러지만 백두산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상징이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백두산 자체를 고구려인들은 개마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이때 개마산은 우리가 개마고원 할 때 개마랑 같은 거잖아요. 아.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개마산은 곰산, 즉 신령스러운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 부르더라도 웅신산, 곰마음이죠. 웅신산, 곰신자, 곰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신석기 시대에는 이것이 생물학적인 배울 수가 있겠지만 예. 그 위에는 당연히 우리말 신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하나만 짧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할 때 조선과 네. 실제 우리가 그 조선, 네. 그 조선의 한자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용어는 국명이 아닙니다. 네,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조선이라는 국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련의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요. 관례적으로 고조선 그러고 영어로 표현은 올드 조선이거든요. 근데 그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일본인들이 단군 신화, 고조선 이러다 보니까 역사를 사별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네. 실체를 불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선은 원래 국명이 조선이고 저는 그래서 프로토조선,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건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라고 그렇죠. 나중에 그 시대에 붙죠. 쓰던 표현이 아니라 네. 나중에 쓰게 됐다는 거 당연히. 홍 작가님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 신화 속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제 쑥이 등장하고 마늘이 등장합니다. 웅녀는 쑥과 마늘을 먹고 이제 인간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이제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던 것이고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 중 웅녀가 한 명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웅과 웅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이제 당군으로 표시되는데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 민족만의 어떤 삶의 방식 좀 특징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이제 단군이 상징하는 것은, 단군과 환웅이 상징하는 것은 아마도 북방 유목민 계열의 이제 이주민들이죠. 이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주민들, 한인들이 있죠. 마한 지난 변한 사만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예맥인들과 한인들의 결합된 결과가 이제 보통 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선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 결합 과정이 옛날에 그렇게 평화로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당연히 예맥인들은 침략자로서 한반도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뒷짐지고 허허 웃으면서 평화롭게 살려고 왔어요.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폭력적인 과정이 분명히 숨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영화 매드맥스를 보면은 그 임모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단군 왕검은 실존 인물로서의 인물이 있다면 임모탄 같은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치한 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기 워보이들이 위에 이러고 다니잖아요. 뭐 어쩌면 마늘, 쑥떡 이러고 다녔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척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그 한반도는 정말 척박하고 겨울도 길고 이 자연 자체가 변화무쌍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
도마다 동네마다 날씨가 다 다르잖아요. 자, 이런 땅에서 먼저 선주민이 이 자연을 더 잘 이해한 사람들이 방어를 하고 수성을 한다고 했을 때 침략자들은 그 방어자들의 그 인내력을 발휘하는 시간에 결국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곰이든 호랑이든 누가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군 신화와 비슷한 구슬의 신화는 여진족도 갖고 있고요. 몽골 사람들도 갖고 있고 브리아트인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간이 극복해야 될 자연물인 맹수라는 점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의미심장함인데, 예. 그리고 우리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 버전을 공통적으로 채택한 거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시절에 일민주의라 그래서 하나의 신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단일한 버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거지. 삼국유사의 내용을요. 그렇죠. 네. 삼국유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픽스를 한 거죠. 사실은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단군신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호랑이를 제치고 환웅에 배필이 되는 버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호랑이가 이기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호랑이가 백호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우가 부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곰이냐 호랑이냐 여우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자연 그 자체, 한반도와 만주의 그다음에 현지인들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세력, 그 모든 거겠죠 아마도. 그것과 이주민들은 평화적인 결과적인 평화죠. 그 평화적인 목적이 있어서 평화를 이룬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융합과 평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적 평화를 보여주는 은유하는 설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단군신화의 특이한 점은 창세설화가 아니에요. 단군신화 속에 보면 인간은 원래 있어요. 세상은 원래 있거든요. 예. 창세설화는 따로 있습니다. 제석천 신화라든지 마고할미 신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창세설화는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군 신화는 설명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환웅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이 와서 우리의 어떤 정치 체제가 탄생했는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 원래 있었죠. 원래 한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예맥인들이 온 거죠. 어쨌든 우리는 결합을 하면서 우리는 혼혈로서 출범을 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나 한번 융합이 완료된 후에는 그 외부인의 침입이나 틈입을 강력히 거부해온 배타적 혼혈인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순결한 장점인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 동물들이 등장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맥과 한인의 결합을 상징화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결국 역사는 또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예맥이란 말은 늦게 만들어진 용어고요. 예. 실제로 학자들이 붙인 말이거든요. 예맥, 예 따로 맥 따로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후세 예맥 쪽이란 말을 붙인 건데 지금 단군 신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우리가 보통 BC 15세기 정도로 일단 보거든요. 따지면 BC 2333년 그러지만 BC 15세기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그때 비로소 청동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가 형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것은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홍 작가님이랑 저랑 견해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고, 제가 워낙 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터가 척박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만주일 때 특히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생태 환경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역사학자로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논문도 썼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그 외부인들의 침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만큼 외부의 침략을 받은 집단은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남에게 점령당한 것은 짧은 기간 2번밖에 없고요. 물론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중국 지역에 있는 많은 집단들이라든가 북방민족이라든가 심지어는 북만주, 동만주 집단과 비교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민족이 침략을 많이 받았다, 그다음에 생태환경이 척박하다,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학자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뭐냐면은 900여에 달하는 침략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말하는 침략이나 그런 것들은 전쟁에 해당해요. 국가, 민족과 민족, 집단의 절멸을 놓고 벌어진 싸움이 전쟁이고요. 지금 900여에 달하는 침략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배틀이기 때문에 외국의 침략을 비롯해서 홍건제미 침입을 비롯해서
이런 장만 것까지도 하면서 우리 민족은 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텼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데 그건 사실이 어긋나는 것이죠. 생태환경만 하더라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은 지구상에 없는 것이죠. 전투는 많았지만 전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전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 전공이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지만은 고구려 수단 간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단일 전쟁이지만 그게 몇 개 전쟁을 빼놓고는 우리는 큰 전쟁은 없었고 전투는 많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이제 주제를 조금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홍 작가님으로 가겠습니다. 고조선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요. 고조선은 계급 사회였을까요? 어떤 정체성 그래서 이것도 사회였을까요? 제가 이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계급이라는 것은 클래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계급 모순에 관한 문제고요. 조선 그랬을 경우에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고조선 그랬을 때 신분제 사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인류 보편적인 상 어쩔 수 없이 신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군신에서 표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토착 집단과 새로운 집단이 내려올 때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방식의 문제를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설명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당연히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비 상황을 거쳐가고 중간 단계를 거쳐가면서 궁극적으로 합의의 단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올 때도 환인이 홍익인간이라는 지도이념을 주고 환웅은 그걸 받아들여서 가장 중요한 신령스러운 태백산정 신단서에 내려서 거기가 신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군 왕검이라는 새로운 탄생된 존재가 어딘가에 새로운 조선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침략과 그다음에 피지배로 보는가 이것과 아니면은 서로가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해 가면서 자기 희생을 거쳐가면서 합의를 지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증거들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삼국유사라든가 우리 민족의 사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화 합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급사회라는 것을. 그렇죠. 계급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전에 홍 작가가 말씀하신 이렇게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됐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뭐 계급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계급사회와 신분제 사회는 틀린 거거든요. 윤 교수님은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말씀 주셨고요. 홍 작가님. 저는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됐다 그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합의를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평화적인 목적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결과적 평화로서의 합의를 저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이주민 집단이 만주와 한반도에 진출해서 처음에 선주민과 충돌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처음에 이주의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된 평화가 있었다. 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이못한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처음부터 평화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홍익인간 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융합이 돼서 우리끼리의 평화를 이루고 외적에 맞서 싸우면서 우리의 공통점 단일함을 형성해 온 건 전 충분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합의 과정이 처음부터 목적부터 평화로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신화에서 그 의미하는 걸 봐도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그 원래 지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홍익인간이 뭐든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단군신화를 보면 환웅이 환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서자 혹은 둘째로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적장자가 원래 상속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게 있는 게 유럽의 칼 중에 바스타드 소즈라고 있어요. 서자 검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서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환웅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아니라 서자에게. 그렇죠. 예,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로 동서고금이 그래요. 뭐 나가서 네 땅을 개척하면 그건 네 거 해줄게 스스로. 그렇지만 아님 말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왔다라고. 홍익인간의 이념 그 스토리의 낭만성 저도 좋아합니다만 처음에 만주와 한반도에 이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예라고 부르든 맥이라고 부르든 우리 민족의 선조의 절반쯤 되는 분들이 선주민을 향해 왔을 때 그 과정이 과연 처음부터 평화와 융합과
홍익 인간이 목적이었겠느냐? 저는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뭐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교수님 의견이 있으면 짧게 듣고. 세계사적 과정을 보면은요.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완전히 그 토착 지반을 초토화시키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유화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주민과 그리고 이주민 간에는 갈등과 투쟁이 폭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고요. 설사 그런 집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홍 작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후에는 조화 합의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했는데 그것이 단군 신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홍익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미 환이 갖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전파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토착 집단, 곰이나 아니면 호로 대표되는 토착 집단들은 안 가졌을 수는 있는 거죠. 홍익 인간은 말 그대로 홍익 인간도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데 인간을 뜻하는 휴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홍익 인간의 인간이라고 해서는 사람 사이라는 것이에요. 네. 분류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다 넓은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는 것이 홍익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 여부는 우리가 투쟁과 갈등이 있었는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지향했던 세계는 당연히 홍익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주민이 소수의 선주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서자 얘기했었는데 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세의 서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북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장자 상속자가 아니라 말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떠나는 거예요. 막내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보게 되면 거기서 단군으로 대표되는 환웅이나 환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북방 유목민족적인 성격이 강하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고고학적 증거라든가 상황을 볼 때는 그들이 초유목문화 계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서자가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쭉 역사를 좀 돌이켜 본다면 홍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쭉 이제 그 이후로 고조선 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또 우리의 어떤 문화에 또 역사에 꽃을 피웠다 이런 시기를 꼽으라 한다면 언제로 봐야 될까요? 뭐 영토와 전쟁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고구려겠죠. 한국인의 싸움법, 뭐 예를 들면 성의 디자인, 산성의 디자인, 그다음에 그 산성을 배치하는 방식 이런 거는 백제나 신라도 다 고구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장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따라갔고 고려나 조선 시대까지도 고구려의 싸움법이 결국은 이제 그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왕조 국가 중에 대한민국 빼고 왕조 국가 중에 가장 세련성을 지녔다. 가장 이념적으로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압도적으로 조선 왕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조선 왕조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은 왜 그러냐면 사대부들이 철학 이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국가예요. 이념 국가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역사상 조선과 가장 비슷한 국가가 있다면 저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생각해요. 조선과 가까운 나라가 소련이다. 예, 네. 가장 비슷한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철학자들이 만든 이념 국가니까요. 예.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소비에트 연방처럼 모든 국가 체계,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 근본 이념, 국가 목표를 통해서 모든 국가 체계가 하나로 단일하게 일관된 통일된 철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모든 구조를 만들고자 했어요. 실제 네.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국가의 출범 자체가 목적적이죠. 어쨌든 민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조선이 굉장히 급진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성의 상징처럼 지금은 쓰이고 있잖아요. 조선이라는 말이. 그런데 어쨌든 조선 왕조는 고려시대 권문세가 기득권들이 갖고 있던 토지 문서를 몇 날 며칠을 불태우고 난 후에 출범한 나라거든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조선의 급진성을 알아야 되고 또한 소비에트 연방과 비슷하게 조선 같은 경우는 인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구적인 목적적인 의미 그 도구적인 목적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네. 조선이 소련과 뭐 어디까지는 이제
홍 작가님 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유 교수님께 이제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탐험하면서 또 역사를 많이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전해졌는지가 또 우리의 또 자부심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동아시아에 많이 전파가 됐을 거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좀 그렇게 보시는 이유 또 발견하신 근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전개하는 역사관이 해륙사관입니다. 해륙사관은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사관과 달리 저는 해양활동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해양활동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고구려거든요. 또 한 가지 아직까지도 제 이론이 많이 전파가 안 됐고 그랬었는데 고구려야말로 문화국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백제나 통신라 또는 신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구려를 통해서 전파된 거고요.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은 구체적 증거가 너무 많은데다가 당시 중국의 정사를 보더라도 고구려 문화의 우수성들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최근에 문화 콘텐츠 그러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춤이라든가 고구려의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시 수나라나 당나라의 수서 당서에도 보면은 악부에 그대로 서열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교류가 활발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나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기존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 이런 걸 토대로 하니까 실제로 규명이 안 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 조선에 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차피 열린 토론이라고 그랬죠.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꼭 저도 말씀드릴 자유롭게 수밖에 하겠습니다. 없는데 네. 조선에 관해서 이런 해석도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관점 말씀드리면은 조선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 지향적 국가는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고려 말에 진짜 신분 모순, 계급 모순, 사상 모순을 격파해서 세워진 것도 사실 맞죠. 네. 그런데 초기 단계를 떠나가지고 이미 중종령 같은 가게 성종 때부터 시작되지만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체제가 되거든요. 신분 모순과 계급 모순이 급격화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외세 의존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당시 국가적 생존에 따라서 대외 정책을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추수하는 국가 체제라면 우리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도 사실은 당시 조선이 어느 정도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100번 양보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외세 의존적 성격을 띠고 국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중국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 자체가 우리가 있었던 기본의 전통 사상을 파괴하는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굉장히 많이 파괴시키고 있어요. 구세론을 내려서 기존의 전통 사사들도 없애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통 신화와 연관된 제도도 없애버리고 물론 변명할 수는 있어요. 몇 개는 그대로 놔두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정적으로 만들고 아까 보니까 우리 문화는 굉장히 동적 문화 빨리빨리 그러는데요. 조선족 문화는 정적을 지향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양보해봤자 정중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려 이전에 우리 문화를 보면은 지금 빨리빨리로 개화됐지만 정적 문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는 동중정의 문화예요. 동을 우위라는 정적의 문화고요. 제가 말씀 이런 것들은 고구려만 하더라도 중국의 당시 사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반박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선에 이제 조선왕조가 세운 8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조선왕조 이전까지 있었던 한반도의 그 왕조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인데, 과연 그 옛 기상을 조선이 잃어버린 외세 의존적인 국가이고 굉장히 티피컬하게 조선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그 전형적인 어떤 그 관념을 너무 그런 관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8전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숭령전입니다. 평양에 있었는데요. 단군과 주몽을 한 혈통으로 봤기 때문에 한 집안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같이 모셨습니다. 같이 모셨는데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사신이 올 때 그 사신은 평양에 들려서 하루 묵게 되거든요. 그때 숭령전에 가서 주몽에게 반드시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중국을 역사상 가장 괴롭힌 나라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참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이 사대를 한 걸 가지고 외세 의존적이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일본, 베트남, 그 중국의 조공 사신다 안 보면 나라 없거든요. 예, 그거를 외세 의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열린 토론이 합니다만 오늘 주제가 이제 개천절이라서 조금 개천절의 의미 위주로 네, 그렇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작가님, 그 아까 윤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빨리빨리 하는 문화, 이건 어디부터 우리가 유래됐다고 봐야 될까요? 전 역시 이건 지리적 조건에서부터 유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 우리나라만큼 한반도만큼 자연환경이 살기 좋은 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20세기에 우리가 해방도 돼야 됐고 전쟁도 치러야 됐고 산업화도 해야 됐고 민주화도 해야 됐고 너무 바쁜 20세기를 보내서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제 외국인이나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부터의 뿌리를 짜면 일단 뭐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땅이 아주 뭐 세계에 이런 좋은 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우리는 쌀농사에 올인을 한 그 문명인데 결과적으로는 쌀농사를 짓는 모든 문화권, 국가권 중에서 가장 척박합니다. 보통 쌀농사를 짓는 웬만하면 같은 작물을 한 해에 2번 생산하는 거 기작이라고 하죠. 웬만하면 2기작을 해요. 3모작이 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4모작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1기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2모작을 할 때는 보리농사를 짓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고 쌀농사를 짓는 곳이 그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북부가 밀문화로 돼 있고 남부가 쌀문화로 돼 있어요. 쌀을 생산하는 가장 북쪽과 우리나라 그 농경지 가장 남쪽이 거의 겹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쌀을 생산하기 가장 불리한 곳에서 생산하는 곳이 우리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스탈린에게 강제 이주당하면서 고생할 때 쌀 농사의 인류 역사상 쌀 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서 경신해요. 그거는 한반도가 실미도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옥 훈련을 한 나머지 밖에 나가니까 너무 잘했던 거예요. 외국인들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글쎄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 작가님 말씀도 좀 죄송한데 제가 빨리빨리 문화가 어디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연유가 됐는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농경 문화만으로 우리가 쌀농사에 올인을 했지만 쌀농사만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안 돼요. 춘궁기가 오잖아요. 겨울을 나면 쌀이 떨어져요. 그래서 봄나물을 뜯어야 되고 초금목피라도 먹어야 되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만으로 먹고 사는데 안 되는 수렵체주 중에 채집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빨리빨리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20세기 이전까지의 긴 역사도 겹쳐야지 알겠습니다. 겹쳐나야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홍 작가님의 설명대로라면 이제 먹거리가 연유돼서 우리의 좀 빨리빨리 문화에 유래가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그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0월 3일 개천절에 보내드리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리 역사 또 동아시아 전문가시죠. 윤명철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한국인의 존재에 대해 연구하고 글로 적어낸 분이십니다. 홍대선 작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또 하나 이제 개천절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북방 민족들이 또 중국에 사실상 흡수돼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만 한민족은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배달의 민족을 이어왔습니다. 특수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인보다 어떤 관념적인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정체성이 있죠. 특히 자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체성 자의식을 명분으로 들지만 현실적인 것은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세력들이 우리 땅을 침범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동아시아는 삼액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늘 전쟁은 북방 종족과 중국 지역과의 싸움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중국 지역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주인의 동방 세력들은 함부로 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중국 세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북방 세력들이 김하군단을 거느리고 들어올 때는 요하부터 시작되지만 특히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은요,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결국 서쪽으로 쭉쭉 산맥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본 말이죠. 산맥이란 말은 사실은.
그런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연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기마군단을 활용했지만 고구려마저도 신라를 공격할 때 기마군단이 오질 않습니다. 보기 5만이라고 해서 보병을 주로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북방 정도들이 쳐들어오지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넘을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는 있죠. 어디나 다 예외는 있는 겁니다. 이래서 병자호란 때도 백마선을 우회했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 방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정학적 조건이고요. 지정학적 조건은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벼농사를 짓게 된 것은 조선조의 한계입니다. 네. 조선조가 산업을 확장시키질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채집문화도 있었지만은 채집문화도 있고 사냥문화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바로 어업문화예요.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에 외국인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각각의 책들을 다 갖고 있어요. 산성에 관한 책도 몇 권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록과는 무관하게 어업 활동이 많이 활발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시 조선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그중에 하나는 조세를 쉽게 받기 위해서 벼농사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벼농사 외에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채집농도 안 되는 것이고 어업 같은 것을 막았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역은 완벽하게 막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소비에트를 얘기했지만 소비에트나 과거의 레드 차이나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교조적인 사고와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홍 작가님 아까 우리 한민족의 특성을 이야기하실 때 전쟁을 상당히 기준으로 하셨어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윤 교수님께서 전쟁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한민족의 전쟁에 특징이 있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한민족의 전쟁의 특징이 있죠. 이게 산성의 이제 유럽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 그 성의 디자인이 다른 점부터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정말 그 천연 방어선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 우리가 우리나라 한반도와 만주 그쪽의 지형을 굉장히 악착같이 잘 활용을 해요. 산성 같은 거 이제 그 지어놓은 걸 보면 저도 예. 이제 책을 쓴다고 전국의 산성을 다 다녔는데 그렇지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마치 우리가 그 자연적 조건에 기대서 공짜로 우리가 방어를 해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고조선 멸망했고요. 고구려 멸망했고요. 백제 멸망했고요. 고구려가 7번을 싸웠습니다. 중국과 7번 전쟁을 해서 6번을 이기고 마지막 한 번 졌는데 그때 멸망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국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전쟁의 전쟁의 숫자는 적지만 중국의 침략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왕조와 민족의 언제나 운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맞섰을 때 고도로 결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고도로 결집할 수밖에 없냐? 수나라 2차 침공 때 113만 명이 오잖아요. 고구려 수나라의 그 수나라의 2차 침공은요. 1차 대전 이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 전투예요. 인류 역사상. 그걸 세계 최대 규모 전투를 고구려의 인구가 다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고도로 결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녀노소가 모두. 그래서 우리나라 산성의 디자인을 보면 전시 때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모두가 고도로 결집하기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성과도 다르고 일본의 성과도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리적 조건, 그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그 나라의 싸움법이 달라지고 그 싸움법에 의해서 민족성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개천절을 맞아서 한민족의 특징, 고조선 시대부터 쭉 우리 역사상에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유 교수님 지금 네. 우즈베키스탄도 한류 열풍 대단할 겁니다. 네. 사마르칸드 지역도 엄청날 텐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K-팝, 한류. 저는 몇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류의 주된 담당자들은 초기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더 어린 사람들인데 젊은 문화라든가 어린 문화들에게 트렌드에 맞는 것이 지금 한류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화려하고 과시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기 마련이고요. 예. 이렇게 물꼬가 튀었지만 결국은 한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이 든 세대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한국은 대체적으로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 지금 한국의 GDP 대비해가 지금 9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후발주자들은 한국을 성공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보았듯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로서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한류란 대중문화를 통해서만 이해하다 보니까 역사학자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민족의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걸 좀 알길 바라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류 그랬을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한류가 우리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홍 작가님, 윤 교수님이 이제 한류를 분석해 주셨는데 네. 홍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보면 요즘에 한류 열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푸드입니다. 음식. 네. 떡볶이, 김밥 정말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인데 홍 작가님은 심지어는 이제 김치를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특별하게 우리 음식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 무한대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이렇게 김치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 이제 봄나물, 나물은 봄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물은 춘궁기를 넘기기 위해서 나물 문화가 생긴 거고요. 김치는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김치가 생긴 거예요. 다릅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그 가을에 수확한 곡식들을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탄수화물만 주구장창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줘야지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그 공급해주는 게 그 굉장히 그 식물성 우리가 식물을 발효시켜서 먹는다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특이하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유산균을 몸에 공급할 수가 있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 구조를 소량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키면 감칠맛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를 우리는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 뭐 김치가 무한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은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거로는 다 담그니까요. 한국 사람들 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딸기로도 김치를 만드는데요. 뭐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예,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정말 잘 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빨간 김치, 하얀 김치 나눠서 담그면 곱하기 2가 되죠. 그다음에 사실은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거는 뭘로 다 김치를 담그는데 오이소박이 안에 굴 들어간 거 혹은 이제 개성의 보쌈 김치 안에 낙지를 넣든지 소고기를 넣든지 이런 동물성 식재료와의 조합과 각 지방과 집안의 그 스타일까지 곱하면 천문학적이죠. 예. 예, 사실상 무한대죠. 무한대네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나물도 우리가 해조류도 30종을 먹거든요. 그다음에 나물도 먹을 수 있는 걸 다 이제 소금물에 데쳐 먹잖아요. 나물을 소금물에 데치는 이유는 독을 빼기 위해서죠. 제독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연구해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했다. 그래서 한식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과거의 그 지리적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윤 교수님 그런데 김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중국에서는 뭐 김치도 중국 거다. 또 고구려 역사도 고구려도 중국 역사다. 네. 발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한복도 중국 거다. 뭐 이런 뭐 우리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서로 간의 외교, 예의를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 문화, 우리 땅, 우리 역사가 탐나는 겁니까? 동북공정 그러면은요 2002년도 3월 달에 시작됐지만 2003년도 11월에 국내에 알려졌어요. 네. 당연히 제가 관련되어 있는 고구려연구회가 방어했고 제가 첫 세미나에서 규정한 게 무엇이냐면은 동북공정은 역사의 문제도 아니고 고구려 문제도 아니다. 고구려 박사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신중화 제국주의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제국주의화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치 논리죠. 그리고 그때 제가 바로 낸 책이 역사전쟁이라는 책이니까 예.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알고는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 논리는 제 책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치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정체성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변국들을 전부 다 속국화시키려는 그런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이 거기 흡입된 거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중화제국주의란 말을 2004년도부터 썼지만은 중화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도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대화 속에서 번역은 우리가 조금 과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토 일부였었다. 이런 용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는 굉장히 동질성 내지는 공질성이 강하지만 차별성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은 중화 사상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족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중화적 체제고 질서인 것이고 중국이란 국명은 손문이 처음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그러니까 우리죠. 네. 우리의 한국을 과거의 조선으로 보면서 속국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9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점차 확장되고 201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앞서지만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신중화 제국주의 배경이 깔려 있다. 네. 그래서일까요? 홍 작가님 궁금한 건 네.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도 한류 그러면은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유독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저런 걸 못 만드냐? 왜 그리고 우리는 저런 걸 비슷한 걸 만들어도 세계가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MZ 세대들의 마음만 보면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제국이다. 미국 다음엔 우리다. 이게 제국인 척을 하는데 사실 제국이 못 된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 표준이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미국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미국 사람들은 뿌듯해하지 않아요.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인들이 이민족들이 로마 따라한다고 뿌듯해했겠어요? 그건 그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에서 지금 유행이래. 그런 거에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왕국의 백성들이 재밌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본인들의 마음은 변방 심리인 거죠. 중화제국,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변방 심리인 거죠. 세계 사람들이 우리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국만 못하다 그러면 무시받는 느낌 들고 괜히 분노가 차오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술에 충분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훌륭한 예술가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작품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정치적 억압을 받는 한 결코 우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치적 억압 없이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예, 그건 너무 정치적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전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니라 진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시진핑이 한류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시진핑은 정말 한류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생각해요. 이유가요? 중국의 컨텐츠 수준이 우리나라 얼추 비슷하게 됐으면 그 물량에 우리는 팜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14억 명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수준 차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 문화를 너무 억압했어요. 시진핑 정권이 너무 억압이 심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반사이익을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얻었고 이제는 중국이 따라오기엔 좀 멀어졌어요. 저는 시진핑 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 절대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네. 예. 유 교수님 그렇다면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연구하고 계십니다만 일본의 이 역사 왜곡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국은 신중화 제국주의, 네. 일본은 어떤 배경이 이유가 아직까지도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가 될까요? 일본도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 왜곡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첫 시작은 712년에 일본이 고사기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720년에 일본서기라는 책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쓴 주체들이 누구냐면 망백제 유민들이라는 거죠.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하여, 왜 이렇게 시스템으로 봐요. 그러니까 왜를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 체제로 보는 건데 670년에 일본이란 국호가 생기면서 일본은 우리 질서와 결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역사책을 쓰면서 역사를 계통화시키죠. 그러면서부터 역사 왜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치유신쯤 들어갈 때부터는 그 직전부터지만은 본격적으로 명치유신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일본이 역사를 일본식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광개토대왕 비문을 통해서부터 역사를 왜곡해서 당연히 조선은 일본보다 못하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논리적 타당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종의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를테면 사대성이라든가 반도적 근성론이라든가 지리적 결동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엉망이 있는 거고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 쓴 자료를 가지고 그걸 역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봐서 팩트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세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세계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역사는 관념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과 일본과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일본도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연구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 예일 대학에서 네. 또 중국 관련 또 네. 아시아 관련된 강연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다른 데서 합니다. 좀 한국을 좀 잘 아는 학자들이 많아야 네.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충분히 한국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작년에 가서 들은 얘기는요. 전 미국에서 전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3명밖에 없어요. 고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미국이라든가 서구권에서는 우리 고대사를 알지 못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학자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국민들도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서양에서 우리가 발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과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일단 결론은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당연히 중국은 우리를 한사군 등등을 통해서 대대로 지배했고 종속돼 있었고 일본은 당연히 고대부터 그랬지만은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도 일본에게 지배당했다. 이런 네. 논리가 횡행하는 거죠. 홍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책도 내셨는데 네. 우리가 우리를 좀 정확히 아는 것 정작 작업을 해보시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네. 특히나 어떤 부분은 참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역사의 영역이든 우리 한국인에 대한 부분이든 있을까요? 취약성이요. 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방송할 때 인터뷰를 저희가 같이 들었잖아요. 아, 중국이 뭐라 그런다고 우리가 왜 신경 쓰냐. 진실은 우리 편인데 그냥 피식하고 말자는 식의 그런 거. 그러니까 중국이 한복은 우리 거다, 한복이 자기네 거다, 김치도 자기네 거다 이러면 우리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피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시하는. 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이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3인성호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논리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14억인 성호를 하고 싶은 거예요. 14억 명이 중국의 인구가 우리의 28배인데 14억 명이 김치는 중국 거다, 한복은 중국 거다라고 100년 동안 얘기한다면? 100년 동안 믿으면 우리는 물량에 파묻힐 수가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논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결국 승리하고 이길 거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는 시민의 의지와 힘으로 민주화에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과거사 과거사 해결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정의가 승리한 경험인데 중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법이 달라요. 약간은 우리가 지금 뭐 왜 헛소리하고 그래. 우리는 헛소리이기 때문에 상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거보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홍 작가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역사 공부를 좀 하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 역사 공부를 할 때는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는 사실을 찾으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 우리에 관한 문제는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낫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주장할 때는 중국의 최고의 학자들이 동원돼서 동북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중국 자국민들을 봐서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반박해야 되는데 반박하는 거는 학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서 반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도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때 사실에 근거해서 이거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만약에 경쟁과 갈등의 관계가 심각해진다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한류 그랬을 경우에 역사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얘기, 상대방을 비판하는 얘기 여기에 매몰되면은 우리는 저걸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매몰되면 안 된다. 홍 작가님 이 점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네. 책 작업을 하면서 한국인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한국인이니까 그래도 참 내가 발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 네. 슈퍼파워가 있다. 하늘의 문이 열린 날 궁금해지는데 그런 게 혹시 발견할 수 있으셨는지요? 저는 재난 상황에서의 결집력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일시적으로 결집했다가 재난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총 인구수로 보면 그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금을 내놨어요. 직간접적으로. 이런 일이 외국에서 가능하겠어요? 무슨 뭐 한 전체 구성원이 한 800명쯤 되면 부족 사회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국가가 1000만 단위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금을 내놨다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국가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태안반도에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그게 뭐 그거 반세기가 넘게 걸린다 그랬어요. 그 다시 정화가 되는데 근데 그 몇 년 만에 그 얼마 안 돼서 그냥 다시 청정 해역이 돼 버렸는데 그 이유가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 물걸레 가지고 돌 닦았잖아요. 기름 닦았잖아요. 그런 일은 외국에선 벌어지지 않는 좀 이상한 일이에요. 심지어 IMF 금모으기 운동과 비슷했던 게 한 100여 년 전에 국채보상 운동.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나라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야, 빚 갚으면 된다며 해가지고 국채보상 운동을 했을 때 이때는 도적들도 어디서 뺏은 물건을 국채보상 운동을 하는데 내려놓고 갔어요. 도적들도. 이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일시적인 단결력이죠.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도적이 됐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단결력을 발휘하는데 낄 정도로 한국인들은 일시적으로 스위치가 켜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모두가 단결할 때다. 결집할 때다. 이럴 때 스위치가 켜지고 내려가는 그 어떤 전구 같은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게 한국인만의 굉장히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인구 절멸의 위기 순간에서도 그렇게 결집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에 흡수통합당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방금 얘기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홍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은 한국인이다. 개천절날 이 표현을 좀 더 되새겨보게 됩니다. 단군 건국 신화를 시작으로 세계 속 한국 그리고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지 한국인 본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윤 교수님, 홍대선 작가 두 분께 한국인들이 한국인의 특징을 잘 지켜내면서 역사와 나라를 공부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 짧게 한 말씀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윤 교수님부터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존해야 되고요. 생활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홍익인간에서 보듯이 뭔가 특별한 것을 지향을 합니다. 제가 생선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랬을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한국은 특별히 제가 만든 용어는 식구공동체거든요. 이건 시적이나 부적이랑 다른 용어예요. 이런 식구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공동체의식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립 과정도 그렇지만은 독특한 집단들이 이 땅에 모여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랍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면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외적 대결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홍 작가님. 우리가 만약에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너무나 아깝죠.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퉁쳐서 얘기하면 한국인이 한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고생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해요. 고초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질은 저는 우리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고생을 감수하면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귀하고 좀 더 애초로울 수는 있지만 좀 더 소중히 여겨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를 잘 새기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또 날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절에 보내드린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